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참 이게 참 얘기하기가 그래요. 이게 지금 보니까요. 이재명이 그 대표직을 사퇴를 하기로 이게 연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대표직 사퇴를 언제 할 것인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 하는데 그건 이제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재명이 나오면 누군가 경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른바 비명 임종석은 공천이라 좋아하고 배지라도 달았으면 나오게 될 텐데 임종석이나 박용진 이 사람들은 아예 공천에서 그냥 싹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올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박용진 전 의원은 이제 설람이라고 그러죠. 쾌유를 바랍니다만 그 김부겸 전 총리 나 이 판에 안 낀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아침 라디오인가 어디서요. 문재인 청와대 때 그 정무수석을 했던 최재성 그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행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인영 의원이다. 이제 사선 의원이 됐네. 구로에서 구로갑.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 이인영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에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저는 저것도 이게 이제 최재성 전 수석의 얘기도 뭐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들었다는 거니까. 근데 이인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장관 했고 전대협 1기 의장 운동권 출신이죠. 김근태 계열이었어요. 김근태 계열. 네. 김근태 계열이고 뭐 우상호 이인영 다 전대협 1기 뭐 김태년도 그 전대협 의장 출신이고 막 그래요. 근데 이인영 의원이 나올지는 뭐 불투명하고 안 나올 가능성도 많은데 그러면 이재명 혼자 나가나요? 뭐 혼자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원래 북한도 보면은 그 천도교 청우당 같은 당들이 있거든요. 그 우당이라 그래가지고 그 위성정당이라고 해요. 정치학 용어로는 우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걔네들이 자기 내에서는 우당이라고 하죠. 우당이라고 부르는 이제 천도교 청우당 같은 당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꼭 그런 장식적 후보나 장식적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래 우리가 독재는 아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뭐 여기야말로 진짜 어대명 그 자체고 사실 추대 쇼를 하기에는 좀 너무 또 우리는 이번에 전당대회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번에 이거 전당대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8월에 해도 그냥 민주당이랑 그냥 정면으로 부딪혔어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그러면 민주당이랑 너무 비교되잖아요. 민주당은 너무 비교되죠. 진짜 정말 거의 무슨 체육관 네.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장충체육관에 네. 모일 것 같은데 그렇죠. 체육관 느낌이 이렇게 확 나는데 저 사람들 다 그 체육관 선거 반대해서 뛰었다는 사람들이 그 체육관 선거 같은 선거를 하고 있을 때 자괴감 안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어제 아버지 발언 보고도 이 수령님 얘기랑 비슷해서 이거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던데 야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누가 나오던 뭐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요. 전현희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아침에 그 아버지 발언 있잖아요. 그거는 민주당의 유일한 구심점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긍정평가를 했어요. 와. 민주당의 유일한 구심점.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속마음이 들겠어요. 이재명 유일 체제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유일한 구심점에 대한 신뢰, 믿음의 표현이니까 이거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하는 선배들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뭐 학회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네. 학교에서 뭐 이렇게 서클 같은 거 하면서 학회 같은 것들을 하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뭔 발제를 하다가 있나 잊혀지지가 않는 게 독재가 뭐가 문제야라는 얘기를. 인민의 의지가 실현되는 거면 독재가 뭐가 문제야?
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를 진짜 충격에 빠뜨렸던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게 근데 마르크스 이론이에요. 마르크스주의에 그렇게. 그러니까 인민이 직접 독재한다 이런 식의 그런 건데 제가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향한 독재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부르주아에 대한 독재는 오케이. 네. 이게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앞부분에 그 부분을 그래서 좀 썼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요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면 바로 그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모습이 너무나 떠오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민노당이 생겼어요. 네. 민노당이 생기면서 이제 민노당 뭐 대학생위원회 이렇게 뭐 가입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그 PD 계열들이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NL 쪽 소위 말하는 주사파죠. 주사파는 민노당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군자산의 맹약이라는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군자산의 약속 이후로 이제 집단적으로 들어간 거죠. 민노당에 들어갔죠. 민노당이 집단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민노당이 당원 민주주의를 지향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들의 투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당원 민주주의를 지향을 했는데 그래서 PD파를 쫓아내죠. 다 쫓아내죠. 네. 근데 그 다 쫓아낼 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심상정 혁신위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인데 그게 1심의 사건. 그래. 1심의 사건이 터지면서 1심의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네. 그 간첩 사건이거든요. 그 네, 사건이. 알아요. 근데 그 민노당 당직자들 사이에서 그 해가지고 1심의 사건이 터지면서 그걸 이제 심상정 혁신위에서 그걸 제대로 다루려고 했죠. 심상정은 PD 계열이었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다루려고 하다가 심상정 혁신위가 쫓겨납니다. 당시. 그리고 심상정 혁신위가 쫓겨나서 그때 진보신당이라는 당을 차려요. 진보신당이라는 당을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노당은 이제 그렇게 쪼개진 상태에서 진보신당 쪽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민노당만 살아남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있던 진보신당과 민노당과 유시민 계열의 국참당이 합쳐져서 통합진보당이 탄생하는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뽑을 때 또 이 NL 계열 쪽 사람들이 그 일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또 그 조직적인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평행이론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딸 정치주의가 그냥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사파가 PD파를 몰아내고 당원 민주주의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PD파를 원래 그 민노당은 PD파들 원래 그 주사파들은요 그런 정당 만들면 안 된다. 그런 그 좌파 정당 자체를 반대로 했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PD파들이 하다가 안 되겠다 해갖고 새로운 전략 해갖고 군자산의 약속 이후에 때로 몰려 들어갑니다. 때로 몰려 들어가서 이석기파 그때다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쪽수로 PD파들 몰아내고 그걸 접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을 접수해서 개딸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정당으로 만든 그 모델이 어디서 났는가? 주사파가 민노당 말아먹은 모델하고 거의 비슷해요. 정말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똑같은 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이낙연 계열이 나와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계열이 나와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한석하고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노회찬 심상정이 나와서 진보신당 만들었다가 전멸했던 거랑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해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렇다면 다음은 어떻게 가냐? 또 이 새로운 미래랑 민주당이 예전에 그 진보신당과 민노당이 합쳐져서 통합진보당 만들어지듯이 그 과정이 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합진보당은 그런 식으로 되게 그 일당 거의 인민민주주의적이죠. 그런 식으로 당을 운영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를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브레이크를 잡아줬어요. 소수당이니까. 근데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될 정당이에요. 그렇죠.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정당이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될 수 있는 정당인데 그 정당이 이렇게 돼 버렸을 때 이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이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왜냐면 헌법 바꾸고 이렇게 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좌파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가 싶어요. 우리 당 안에서 좌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쪽 진영에 한때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좌파 딱지 붙이면서 내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쪽이 이기게 되는 순간 그리고 200석 넘어가는 순간 그렇게 된 그 다음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 2조 심판론 얘기 나올 때 선거 마지막에 저
그 인천에서 진다는 그거 조사 결과 받고 나서 마지막에 유세장에 올라가서 이조 심판론 얘기하고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200석 무너지면 우리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가 될 거다. 6.25로 지킨 나라를 선거로 빼앗기게 될 거다. 이와 조는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를 만들 거니까 이번 한 번만 우리가 너무 실망시켜드린 것도 알겠고 너무 정권 심판론이 거센 것도 알겠지만 이번 한 번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와서 선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정말 그리고 나서 저는 진짜 백석이 안 무너지기만을 기도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출구조사 나오는데 85석부터 105석 이거 딱 보면 참.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네, 알았습니다. 그럼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108석으로 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낙동강 방어선 지켰던 다부동 전투예요. 이 선거는 다부동 예, 전투였고 가까스로 낙동강 방어선 지켜서 우리가 버텼고 이제 인천 상륙 작전 다음에 뒤집느냐 아니면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또 밀리느냐 그게 남았는데 내부에서 그 저희 외할아버지가 평양 분이신데 네. 당시 공산당 치하에서 못 견디셔가지고 월남하셔서 국군에 바로 투신하셔가지고 오. 부사관으로 제대를 하셔 상전하셔가지고 그 외할아버지 같은 분들인 거예요. 북한에서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저런 나라 안 되겠다 싶어서 국군에 투신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그 우리 당에 들어와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좌파 딱지 붙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좌파 출신이라는 그 사람들이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분들이라고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우리 국군이 받아들여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살려놓은 건데 지금 와가지고 좌파 딱지 붙이면서 요거 고작 전당대회 하나 이기겠다고. 저는 진짜 이분들은 네, 정말 좀 일어서나 정신 차려야 돼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제대로 된 그림을 못 보고요. 뭐 이게 아주 대단히 보기 힘든 큰 그림도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그거 중심으로 뭐 사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 작은 그 또 자기 또는 자신이 속한 그 4그룹의 이해, 그 이해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우리 진영이 추구해야 될 전략적 목표에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언행들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적질을 하고 있는 거다. 이적질을. 참 답답하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항마 이게 못 찾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나? 아까 이제 천도교 청우당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되는 게 최고인민회의인데 그 조선노동당 일당만 있다. 뭐 이거 하기가 뭐하니까 이제 우당이다 해서 사회민주당, 천도교, 청우당 두 개 이 당을 우당이다 해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치학에서는 위성정당이라고 합니다. 위성정당. 그래서 우리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서 위성정당이라는 게 이게 나왔고 이제 위성정당하면 이제 사람들 다 알아요. 그전에는 위성정당이라는 게 뭐지? 몰랐어요. 이제 다 학습이 됐는데 근데 요번에는 뭐가 나 위성 후보가 나옵니다. 위성 후보. 이재명의 들러리를 서줄 위성 후보가 이번에 나올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예비 이 대선 경선을 아주 치열하게 치른다. 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국민의힘과 민주주의가 완전히 그냥 메말라 가지고 위성 후보가 등장하는 더불어 추대당. 이 여름의 정치 드라마는 좀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상수 변호사 이제 끝나가는데 마지막으로 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는 사실 그 조국 사태 때 정말 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저 정당 따라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내가 살던 어떤 그런 나라의 기본적인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 따라가다가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려고 그러고 법원은 또 법원대로 또 뭐 법관을 뭐 선거를 하겠다느니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느니 그냥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투신을 했고 아직도 저는 그렇게 그냥 평범한 국민의 마음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내가 뭐 정치를 얼마나 제가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평범한 국민의 목소리, 이 자유 대한민국을 내 아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 네. 그 마음을 이 당을 오래 지켜주신 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이 당이 여기 하면서 느꼈던 게 지난 탄핵이 얼마나 억울했을지도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정말 저는 지역에 다니면서 이 책에 썼어요. 젊은 분들이 저한테 막 25만 원 이상 뭐 너네도 35만 원 줘야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오늘도 오면서 저희 어머니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제일 인상적이었다 하는데 그 선거를 하다가 이렇게 폐지나 고철을 이렇게 줍는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쭉 차도로 날아갔어. 흘러서.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같이 주워드렸죠. 그걸 주워드려서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갔더니 할머니가 제 손을 딱 잡더니 꼭 선거를 이겨달라. 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꼭 지켜달라. 아. 참. 이조를 심판해달라. 저는 근데 그게 이거 눈물이 울컥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세요. 이 할머니야말로 25만 원이 필요로 하신 할머니. 그렇죠. 그렇죠. 근데 25만 원을 달라고 안 하세요. 네. 내가 25만 원을 받느니 폐지를 줍고 고철을 주서서라도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겠지만 네.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나는 이분들의 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사실 지금 우리 당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죠. 그 분들을 제가 비판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네,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그 감사함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 때문에 순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좌파 출신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하시는 게 오히려 그 마음을 그런 뜻을 지켜내기 어려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소수가 돼버렸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외연을 확장해야 되고 어쨌든 이겨야 되고 이긴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와 그 정신을 밑에서부터 다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그 할머니를 제가 정치를 하는 한은 그 할머니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정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그 할머님의 그 간절한 그때 그 모습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박성수 변호사도 아주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